제가 최근에 이사를 했는데 이사 날짜랑 시험 기간이 겹치고 이사하면서 처리해야 되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들이 막 한꺼번에 터지면서 최근에 여러모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도 주거 공간이 생긴 것에 감사하고 결과적으로 이사가 잘 마무리가 돼서 이제 한숨을 돌리고 있는데,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스웨덴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스웨덴 주거 공간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고민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영상에서는 스웨덴 주거 공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먼저 스웨덴 주거 공간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 봤어요. 첫 번째로는 아파트인데 스웨덴어로 아파트는 레겐히앗이라고 해요. 한국이랑은 조금 다르게 스웨덴 아파트는 저층 아파트가 일반적이에요. 대부분이 3층에서 5층 사이의 높이이고, 두 번째는 단독주택인데 단독주택은 스웨덴어로 훌스 또는 빌라라고 해요. 빌라는 한국에서 여러 세대주가 모여 사는 주택 형태를 의미하잖아요. 그와 반대로 스웨덴에서는 단독주택을 빌라라고 표현을 하고요. 아파트만큼이나 단독주택은 스웨덴에서 굉장히 흔히 볼 수 있는 주거 형태 중 하나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연립주택인데 연립주택은 스웨덴어로 러드후스라고 해요. 연립주택은 단독주택처럼 생긴 집이 연속적으로 여러 개 붙어있는 주거 형태를 의미해요. 그래서 집이 두세 개 붙어있는 경우도 있고 8개까지 붙어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집이 정말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여러 개 붙어있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번째는 별장인데 스웨덴어로 별장은 스투갸라고 해요. 스웨덴 사람들 중에 도심 외곽이나 시골에 별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연휴 때나 아니면 휴가 때 별장에 가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별장은 보통 봄이나 여름에 많이 가서 지내고 겨울에는 비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스웨덴 주거 공간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주택 구매를 통해 주거 공간을 얻는 방법이 있겠죠. 주택 구매는 크게 개인 소유랑 주택 조합이랑 공동 소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 소유는 에게렛이라고 하고, 이거는 말 그대로 내 소유물이에요. 이 주택이 내 소유물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걸 의미를 하고요. 주택 조합 공동 소유는 무스터스렛이라고 하는데, 내가 이 주택에서 살 권리를 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집을 내가 정말로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집에서 살 권리를 산 거고, 때문에 내가 이 집에 어떤 개조를 하고 싶거나 임대를 하고 싶거나 할 경우에는 주택조합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주택 구매를 하실 때 이게 개인 소유인지 주택조합의 공동 소유인지를 명확하게 아시고 나서 구매를 하셔야지 나중에 탈이 없겠죠. 그 다음으로 월세를 통해서 집을 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스웨덴은 전세 개념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월세로 집을 임대를 할 수가 있고, 월세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개인 대 개인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개인과 부동산이 계약을 하는 경우가 또 하나가 있고, 그리고 개인이 주택보급공공기관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처음에 말한 개인과 개인이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의 사정이나 조건에 따라서 계약을 하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언급한 개인과 부동산 경우에는 개인이 직접 부동산이랑 연락을 해서 계약을 따내는 경우가 있고, 마지막에 언급한 경우는 주택보급공공기관이 부동산이랑 협력을 해서 중개자 역할을 해요. 그래서 개인이 주택보급공공기관을 통해서 부동산으로부터 계약을 얻어내는 경우거든요. 부동산이나 주택보급공공기관을 통해서 계약을 얻어내는 경우에는 각 기관에 회원으로 등록을 해서 이때 회비를 내야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회원으로 등록을 해서 줄을 서야지 계약을 따낼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호텔이나 호스텔을 통해서 주거 공간을 얻는 방법이 있겠죠. 이거는 쉬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스웨덴은 생각보다 호텔이나 호스텔 수가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굉장히 비싸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효율적인 선택이 아니죠. 그 대신 단기적으로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마지막 선택으로 할 수 있는 옵션이기는 해요. 스웨덴에 살기 시작하면서 스웨덴 주거 공간에 대해서 놀랍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문화 충격을 받은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간략하게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아파트든 단독주택이든 주택 건물들이 대부분 오래된 것들이 많아요. 1900년대 주택들이 정말 많이 지어졌다고 듣긴 들었는데
그런 것 때문인지 몰라도 집을 보러 갈 때 건물들이 오래된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건물들이 오래되긴 했지만 유지를 굉장히 신경 써서 한 것 같았고, 요즘에 신축 건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1900년대에 지어진 건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용 세탁실이 있는 게 일반적인데, 공용 세탁실에는 세탁기랑 건조기, 건조대, 다리미대가 구비가 되어 있고, 아파트 건물에 사는 세대들이 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공용 세탁실을 무료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면 화장실이나 부엌에 세탁기를 사서 놓을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공용 세탁실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공용 세탁실뿐만 아니라 유모차나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공용 공간도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아파트 건물에 해당이 되는 건데, 사실상 텅 빈 창고에 유모차나 자전거를 놓는 그런 시스템이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서로를 믿는다는 전제하에 이제 보관을 해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집이 유모차나 자전거를 놓기에 협소하다면 그런 공용 공간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파트에 살 때 대부분 세대마다 창고가 하나씩 주어져요. 창고는 지하나 옥상에 마련되어 있고, 창고 크기는 일반적으로 1평에서 5평 사이 정도예요. 여태까지 언급한 것들이 다 놀라운 부분들이긴 했지만 지금 언급할 게 진짜 놀라웠던 부분인데, 주요 주방 가전제품들이 구비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주요 주방 가전제품은 냉장고, 오븐, 인덕션, 심지어 세탁기가 구비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를 할 때 정말 부피가 큰 주방 가전제품을 가져오지 않아도 되고, 여기 있는 거를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제가 아까 인덕션을 언급을 했는데, 스웨덴은 가스레인지보다는 인덕션이 더 일반적이에요. 이게 안전도는 유지상의 문제에서 더 편리해서 그런지 몰라도 가스레인지보다는 인덕션을 더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스웨덴에서는 여전히 열쇠 사용이 일반적이에요. 도어락을 볼 수 있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그리고 난방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스웨덴은 대부분 중앙 난방 시스템이고요. 이 말은 즉슨 제가 난방을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난방 시스템에 지정해 놓은 적정 온도 수준을 내려가야지만 난방이 작동이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리고 한국처럼 온돌 문화가 아니라 라디에이터를 사용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다르다고 볼 수 있죠.